자, 그래서 요 기능 중에 한 가지 이를테면 이제 편견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죠? 이제 그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일종의 편견이죠. 그래서 이 편견이라는 게 그냥 간단히 정리를 생각해보면 이제 사태의 모든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빠른 판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걸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 라고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자료가 있으면은 좀 더 이렇게 신중하게 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자료가 한정된 상태에서 그냥 빨리 이거다라고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100%가 아니지만은 이거다라고 생각해버리는 이 마음이 이제 편견이고, 사실은 자연에서의 생존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작용이에요. 그래서 편견이라는 게 그냥 멍청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자연에서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이제 적극적인 정신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슴이 자연에서 이렇게 숲속에서 뭔가 이게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린다고 할 때 이게 뭔지를 이제 모르겠죠. 그죠? 뭔지를 모르고 그냥 뭔지 모르지만 일단 무조건 이렇게 도망을 치버리겠죠. 이게 사슴의 편견이에요. 바스락거리는 게 그냥 바람이 나서 숲이 바스락거릴 수도 있고, 아니면 사슴한테는 전혀 위협이 안 되는 토끼가 움직여서 뭐 바스락거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자기를 잡아먹을 맹수가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들이 있는데,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제대로 듣고서 뭔가 이렇게 그 결정을 한 게 아니라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는 순간에 도망쳐 버리잖아요. 이게 일종의 편견이죠. 빠른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자료가 모두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근데 만약에 사슴이 편견이라는 기능이 없으면은 어 저게 뭐지라고 이렇게 소리가 났을 때 생각을 하면서 사슴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편견을 가지지 않으리라 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저게 뭐 나한테 위협이 되는 토끼 그 저 호랑인지 아니면은 뭐 위협이 안 되는 토끼인지 이런 것들을 편견 없이 보다가 정말 이게 나한테 위험한 그 맹수가 숨어 있다고 판단될 때만 도망을 치고 그 전까지는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라고 편견 없이 살게 되면은 보통은 소리만 나도 도망치는데, 그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편견 없이 보고 있다 보면은 뭐 대부분의 경우는 괜찮겠죠. 괜찮았지만 언젠가는 이렇게 호랑이한테 잡아먹히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편견이라는 게 없으면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모든 인류도 편견이 있는 사람들의 후손이에요. 그 편견이 없는 사람들은 다 후손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겠죠. 죽어서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사슴이 이제 죽게 되는데, 그게 이제 도시화가 됐을 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냐면은 이제 부자가 등장하고 사실은 다양한 직업이 형성이 됩니다. 옛날에는, 그죠? 이 그 농업 외에 다른 데 종사하기가 되게 힘들었다 그러면은 남는 생산물이 있으면은, 그죠? 이 불경의 초기 경제라면부터 여러 직업들이 나오잖아요. 여러 직업들이 막 다양하게 뭔가를 만드는 사람들부터 해가지고 그냥 그 나중에 이제 매춘부까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요런 이제 직업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히려 근데 반대로 선택의 폭이 생기고 또 부자라는 게 있으면은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계획을 세워야 되고 일생을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그게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사회적으로 나는 이래야겠다는 기대치들이 생기게 돼요. 그 전까지 사회적인 기대치는 오늘 사냥을 성공해야지라고 오늘 하루뿐이에요. 근데 실패하면 욕은 들어먹겠지만은 그냥 다음날 또 사냥하러 가면 되잖아요. 근데 요거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를 가늠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요 당시에 도시가 생기면서 생긴 게 자유연애예요. 그러니까 그 자유연애를 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게 그 초기 경전이나 아니면 율장에 보면은 온갖 이렇게 성추문들이 많이 일어나요. 많이 일어나고 실제로 자유연애가 그 도시에서 이제 많이 일어나는데, 그랬던 이유는 사실은 예전에 처음에 농사를 짓던 시기만 해도 그 시골에서는 자유연애가 불가능해요. 왜냐면 다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시골이라는 데가. 저희 부모님이 다 이제 제주도 분들인데, 이제 서귀포에 그 제 성씨를 이제 강씨들이 많은 이제 동네가 있는데, 어릴 때 거기 가면은 모르는 할머니들이 말을 걸어요. 뭐 너 누구 손자 아니냐, 너 누구 아들 아니냐, 이렇게. 그 시골은 누가 있는지를 다 알아요. 그 모든 구성원들을 다 알게 되거든요. 다 아는데 도시라는 데 오게 되면은, 그죠? 저도 오늘 지하철을 타고 오면서 지하철 안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게 보통이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상태에서는 자유연애가 이제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시골에서 누가 누군지를 다 알면은 연애하면 그냥 결혼하는 거죠. 아니면은 대부분은 이제 뭐 부모들끼리 짝을 지어주거나 아니면은 이제 지참금을 내고 이제
그 결혼을 하게 되는 이런 방식이라면 도시에서는 그냥 자유연애가 가능하게 돼요. 근데 자유연애가 가능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더 행복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 고통스럽게 변합니다. 왜냐면 연애라는 게 그죠? 이제 보통은 잘 나가는 그 상위에 있는 사람들 빼고는 대부분 실패를 겪게 마련인 일이다 보니까 이때 처음에 사실은 그 나에 대한 부끄러움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내가 옷을 깨재재하게 입어도 어디 부끄럽지가 않잖아요. 그죠? 시골에서는 다 그러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로 그러고 다니는데 자유연애가 있는 상황이 되면은 사실은 모든 사람을 의식하면서 다니게 돼요. 오히려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깨재재한 거를 내 이성에게 되게 그죠? 안 좋은 시선으로 보게 됐을 때 처음으로 내 복장에 부끄럽기 시작해요. 부끄럽게 시작하고 그리고 그 내가 좋아하는 이성에게 거부당했을 때 사실은 거부당하는 이유가 지금 내가 이래서 뿐만이 아니라 그죠? 내가 이런 이유는 내 과거에 내가 이렇게 잘 열심히 일을 안 해서 돈을 모으지 않았기 때문에 라거나 지금 내가 이 지경이기 때문에 내 미래가 사실은 그 그게 없기 때문에 별로 잘 나갈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거부당하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내 과거에 살아온 삶이 부끄러울 수도 있고 내 미래에 살아온 삶이 이제 그 살아갈 삶이 뭔가 희망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니까 그 전까지는 그죠 자유연애가 없을 때 어떤 종류의 부끄러움이 생기고 내 복장에 대해서도 훨씬 더 신경을 쓰게 되고 그만큼 번뇌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입은 복장 하나에 내가 어떻게 보일까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라는 데가 얘기했듯이 이제 타인들이 사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류가 그 전까지는 겪어보지 못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목민들이 생활을 할 때는 유목민들한테는 타인은 기본적으로는 적들이에요. 그죠? 가다가 사실은 이거 아리아인들이 그 호전적으로 이렇게 다 정복을 하고 다닌 사람들인지 아니면 아리아인들이 굉장히 우호적으로 지나다니는 데마다 이렇게 잘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냈던 유목민인지는 사실 지금 알 길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리아인들이 되게 우호적으로 진행됐다는 사람도 아니면은 아리아인들이 굉장히 호전적인 전쟁 민족이었다는 말들도 다 사실은 증거가 없는 얘기들이에요. 추측에 가까운 얘기들인데 그렇지만은 유목민은 기본적으로 타인에 대한 경계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자기 부족들이 이렇게 살다가 가다가 다른 부족을 만났을 때는 이게 경쟁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인간은 누구나 경계심을 가지도록 내 머리에 세팅이 되어 있는데 도시라는 데 가면은 근데 모르는 사람 투성이잖아요. 그죠? 그 전까지는 나 말고 나머지는 모르는 사람만 가득 차 있는 상황을 거의 겪어보지 못했어요. 그 유목민 생활에서는 그런 일이라고는 사실은 그 납치당하는 경우밖에 없어요. 납치돼서 노예가 되거나 그 납치돼서 그죠 잡아먹히거나 아니면은 그 농경 사회에서는 여성이 시집을 갈 때 그때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은 그렇지만 이제 그건 좀 이따 가족이 되잖아요. 이렇게 시집을 가게 된 곳에서. 근데 도시에 갔을 때는 아무도 모르는 타인들이 있는 세계를 처음 갔을 때 더 이상 이제 그 편견이라는 걸 할 필요가 없는 이제 시대가 됐는데 옛날에 유목민족에는 다 편견이 없이 지내면은 내가 어떻게 당할지를 모르니까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정신적인 상황이 있었는데 도시에서는 누가 누굴 죽이지 않잖아요. 그죠? 죽이지 않는데도 계속 그 편견의 연속을 가지게 되는 요 경계와 이렇게 정신적인 그 긴장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회적인 긴장이라는 게 계속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현대인들도 그죠. 그런 사회적인 긴장을 푸는 방식이 원래 이게 동물들도 다 있어요. 원숭이들 같으면은 이게 막 그 사회적인 긴장을 풀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서로 이잡아 주는 거거든요. 사회적인 긴장을 풀거나 아니면 개들은 서로 만날 때 꼬리를 이렇게 흔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사회적인 나는 이 적이 아니다라는 긴장을 이렇게 풀어주는데 인간이 그런 사회적인 긴장을 푸는 방식이 악수예요. 아니면 인사라거나 그러니까 안녕하세요라고 이렇게 할 때는 사실은 인사를 한다는 거는 당신에게 적대감이 없습니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사회에서 누가 나한테 뻔히 아는데 인사를 안 하면 아,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나? 라고 생각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게 긴장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악수라는 것도 원래는 서로 오른손을 내밀어서 잡았을 때 서로 무기를 가지지 않는다는 걸 확인을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저 사람이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왜 몸 수색을 하지는 않지만은 그걸 좀 간편하게 하는 거죠. 서로 오른손에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거나. 그 왜 사문전점에서 가사도 원래 오른쪽 어깨를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편단 의견이라고 해서 이것도 내가 오른쪽에 무기를 숨기고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인 긴장을 푸는 방식이 악수나 인사나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건 그만큼의 그게 긴장을 풀 어떤
그 행동들이 필요할 만큼 긴장되던 사회였다는 걸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부적응하게 되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사회를 이탈하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그리고 도시가 생기면서 사실은 사문전통이라는 게 생겨요. 그 사문전통이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은 집을 나와가지고 내 사회를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잖아요. 떠나고 더 이상 이제 음식을 만들지 않고 먹는 거를 그 걸식으로 해결하는 사람들이 사문들이잖아요. 이제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숲으로 떠난 사람들이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문 전통은 도시 옆이 아니면은 생길 수가 없어요. 사문들은. 왜냐면 기본적으로 걸식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농촌에 한 10가구 있는 농촌 마을이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숲에 그, 그 고행자들이 수행하는 사람들 10명 정도를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매일 그 마을에 와서 걸식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처음에는 뭐 줄 수 있겠지만, 그죠? 이 사람들이 10가구 사는 집에 10명이 맨날 찾아오면은 이건 그냥 군 식구잖아요. 그게 형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도시면은 그게 가능하죠. 이 집 저 집 돌다가 그냥 집들을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아니면 몇 달에 한 번 정도씩 들리면 되니까 그 사람들의 그 경제에 크게 이제 영향을 미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도시가 생기면서 사문 전통이 많이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를 버린 자들의 집단이 이제 생기게 되고, 이게 사문이죠. 이제 그 불교가 이제 생기기도 했던 요 집단이고, 그 오히려 사회를 버린 사람들이 도시를 맨날 왔다 갔다 보니까 도시 사람들이랑 친하잖아요. 그래서 이 도시 사회의 새로운 가치를 또 반대로 창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제 아이러니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기원전 5세기에 이제 16개 국가가 있던 요런 이제 지형이고, 요때 이제 이런 그 1차적인 인도 지도의 이제 완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문이라고 하는 게 기원전 5세기 전후에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인도 동북부 겐지스강 유역 지방의 이제 숲에서 번성했던 출가주의, 고행주의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행주의라는 건 그냥 수행을 할 때 이제 고행을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출가주의라는 거는 그 이 내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집을 버리고 나온다는 뜻이에요. 집을 버리고 나오는 게 내 뭐 재산이나 지금까지 사회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이, 이 사회를 버리고 떠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인도 선주민 사상이라고, 이게 이제 얼마나 남아 있는지는 사실은 알 수가 없지만은 이런 다양한 생각들이 이제 융합과 발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베다에서는 없던, 원래 아리아인족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많이 생기게 되고, 또 이제 제사 위주의 이제 바라문, 뭐 브라만 전통에 대한 이제 반작용의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회, 업, 명상 이런 것들은 원래 베다에는 전혀 없던 것들이거든요. 요것들은 이제 초기 모습이 이제 요 사문 전통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 당시에 이제 워낙 이제 사상의 자유가 나오고 처음으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은 어떨까라는 것들이 여러 군데서 난무하던 그런 시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뭐 춘추 전국 시대와 비슷하다고 했는데, 그 시대 이제 제자백가가 나왔던 것처럼 이때도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고, 그게 기록상으로 남아 있는 거는 그 당시에 사문 전통에서 제일 잘 나가던 사람이 이제 이 부처님이 처음 출가하실 때 요 그 사문들을 모였던 숲에서 그 제일 잘 나갔던 사람들을 보통 육사외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도라는 표현은 이제 불교의 입장에서 외도라고 하는 거고, 육사라는 말은 6명의 이제 스승이라는 말이죠. 여기에 이제 사실 자인하교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사문전통의 대표적인 사람들을 보면은 뿌라나 까사빠라고 하는 사람이 육사외도 중 한 명이고 자신의 승단을 형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스승 대접을 받던 사람이죠. 그 자기 제자들이 있던 사람인데, 이 도덕을 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도덕 부정론이라고 보통 부르고, 선악의 구분이라는 것도 부정하고, 살인, 절도, 간음 이런 그 죄목 자체가 인간이 임의로 정한 거다.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의 죄라는 거는 없다라고 하는 걸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업과 업의 결과, 뭐 그 과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부정을 하고, 기륭화복은 우연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야 잘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아니면 좋은 업을 지어야 잘 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우연적으로 누가 잘 될 놈은 잘 되고 못 될 놈은 못 되고 이런 게 그냥 우연적으로 일어난 것일 뿐이다. 뭐 신이라거나 아니면 내 의무, 이제 그 다르마를 행하는 것들은 다 허구적인 개념이다라는 것들을 주장을 했습니다. 사문전통에서 이제 있던 사람이고, 사실은 이제 요거 자체가 당시의 도덕적인 요구 혹은 이제 붕괴에 대한 대응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도시 문화가 생겼을 때 사실은 계속 도덕적인 요구를 받게 되잖아요. 받게 되고 이걸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요즘 말로 치면 다 가스라이팅이라는 거죠.
인간은 그런 걸 참을 필요가 없다는 걸 얘기한 걸 나옵니다. 근데 그렇다고 막 살던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죠? 범죄자 집단이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름 스승 대접을 받던 승단을 형성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도덕적인 요구에 더 이상 부응할 필요가 없다는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그 당시 사람들이 이런 도덕적인 의무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던 그런 상황이기도 했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짓는데라고. 왜냐면 죄라는 단어가 생길수록 생겨서 이제 내 인생을 돌아보면은 사람은 누구나 지은 죄들이 있어요. 죄라는 단어를 몰랐을 때는 모르겠는데, 그죠? 이제 업이라는 게 뭔지 모를 때는 모르겠지만, 업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지난 업들이 계속 부담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부담이 엄청 컸었다는 거를, 그래서 이제 뿌라나 카사파의 제자들이 이제 모이게 되는 상황이 있었다는 것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명은 이제 바쿠다 가짜야나라는 사람인데, 이것도 육사여대 중에 한 명이고 자신의 승단을 형성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세상이 7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수, 화풍이라는 게 이제 물질이고, 괴로움, 즐거움, 그리고 이제 지바라고 부르는 생명, 이렇게 7가지만 존재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7가지 요소는 창조되지도 않고 다른 걸 만들어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우주가 시작할 때부터 7가지 요소는 일정량 존재하고 영원불멸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보면은 사실은 무화설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사실은 초기 형태라는 기반이 되는 어떤 생각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무화설을 시작할 때 보통 오온을 설명을 하잖아요. 5가지 색수상행식에 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근데 오온을 설명할 때 처음 얘기하는 구절이 항상 일체는 오온이다라는 얘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오온 말고는 다른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라고 이제 비구들한테 부처님이 일단 물어본 다음에 얘기가 진행이 되죠. 그러니까 이 말은 요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요 생각. 제가 여기 7가지 요소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나라고 생각하는 게 그럼 뭐냐라고 하면 여기 대답은 이제 지바죠. 생명이라는 거죠. 생명 외에는 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살인이라는 게 없다고 얘기를 해요. 누구를 괴롭힌다거나 살인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칼날이 지수화풍의 요소 사이를 뚫고 지나간 거고, 지반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사람은 살인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 자체가, 고통, 괴로움, 요거는 뭐냐면은 고통이라는 것도 일종의 물질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부딪히는 곳에 고통이 이제 공중에 떠돌다가 이렇게 아픔을 주는 거예요. 아니, 뱃속이 이렇게 아프다 이러면 뱃속에 고통이 들어간 거예요. 사대 사이에 고통이 침투를 한 거예요. 기분이 좋다 그러면 요 즐거움에 어떤 물질적인 것들이 내 안에 이제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것들을 보면은 이제 사문 전통에서 어떤 대답들이 나왔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좀 추측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자아의 문제에 관해서 좀 생각을 하면 가장 이제 유명한 얘기 중에 하나가 테세우스의 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테세우스가 아시겠지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영웅이죠. 영웅이고, 업적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 대표적인 업적이 미노타우로스라고 하는 소와 인간의 혼혈이죠. 머리는 이제 소로 됐고 몸은 인간으로 되어 있는 미노타우로스가 이제 미궁이라 지금 이제 미로의 거의 이제 원천 같은 곳인데, 미궁 속에 있는 미노타우로스를 퇴치를 한 게 이제 가장 큰 업적으로 얘기가 되는데, 테세우스가 이제 끌고 다니는 배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테세우스를 기르기 위해서 이걸 계속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배가 낡으면은 뭔가 하나씩 수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처음에 가판이 위에 문제가 생기면은 다른 걸로 갈아 끼고, 또 밑판이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은 또 다른 걸로 갈아 끼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테세우스의 배라고 처음에 불렀는데, 요 정도 갈아 끼면은 이걸 테세우스의 배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은 문제죠, 그죠? 이 부품을 갈아 끼웠는데, 그죠? 근데 내 자동차라고 얘기할 때는 자동차 부품 몇 개 갈아 끼워뒀는데 자동차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세월이 흘러서 계속 이제 갈아 끼웠다고 생각을 하면은, 나중에 이제 깃발까지도 갈고, 기둥도 갈고, 마지막에는 배의 상징인 이렇게 장식물도 딴 걸로 이렇게 갈았어요. 이렇게 갈아 끼게 되면은 요거를 테세우스의 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좀 쉽지 않은 문제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갈아 끼운 부품들을 사실은 누가 몰래 모으고 있다가
그 가락경 것들을 가지고 다시 배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A하고 B 중에 어떤 걸 테세우스의 배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정체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근데 나라는 것도 사실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육체가 나라는 게 내 육체라고 하면은 육체라는 게 이제 7년 정도 지나면은 모든 세포가 다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바뀌면 요 테세우스의 배처럼 7년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세포는 아무것도 안 남아 있어요. 사람들은 10년 전에 내가 했던 일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잖아요. 그죠? 부끄러워하고. 그렇다고 또 그걸 벗어나지는 못해요. 그럼 내 신체는 그러면 이렇게 테세우스 배처럼 내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뭐 그렇게 네가 아니면은 마음대로 그냥 빨개 벗어봐라 그러면 그러지는 못하잖아요. 그 부끄러움을 이기지를 못해요. 그죠? 실제로 그걸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근데 요 과정을 이제 보면은 요 위의 배가 아랫배로 변하는 과정이 이렇게 시간을 두고 변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 신체라는 것도 계속 이렇게 변하게 됐을 때 언제까지 이걸 나라고 불러야 될지 아니면 10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와 같은 사람일지를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 주제는 이제 이게 엔진이 있는 배 같은 경우에 이게 배도 테세우스 배처럼 천천히 빨간색으로 해서 이제 부품을 다 바꾸면서 파란색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엔진은 그대로라고 치면은 배에서 엔진은 그 엔진은 그대로 있으니까 예전과 똑같은 배라고 할 수가 있을까? 라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왜 힌두교에서 주장하는 아트만이 그런 거죠. 내 몸이 바뀌더라도 내 아트마는 내 영혼에 해당되는 아트마는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계속 나이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요런 이제 그 시간적인 변화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기고 또 실제로 이제 근데 무아에 관해서 문헌들에 어떻게 나와 있는가를 보게 되면은 많이들 이렇게 오해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상황이 요 그림을 보시면은 그 인류가 이제 진화한 그림처럼 자주 나오는 그림이잖아요. 근데 지금 저 그림이 사실 많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게 맨 왼쪽 그림에서 천천히 오른쪽으로 시간을 두고 진화해 왔다고 착각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대부분 같은 시대에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현생인류 호모 사피엔스고 그 옆에 네안데르탈이나 호모 에렉투스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인류의 역사에서 반 이상을 같이 살았어요, 우리하고. 그러니까 특히 네안데르탈은 가장 마지막에 죽은 게 3만 년 전이거든요. 얼마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호모 사피엔스가 20만 년 정도 전에 생겼다 그러면 17만 년은 우리랑 같이 공존을 해왔던 사람들인데 뭔가 이렇게 진화를 된 것 같은 착각을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불경에 있는 얘기들도 사실은 우리가 뭐 시간적인 순서를 대고 이런 논의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지만은 발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같은 시기에 나오거나 같은 시기에 논의됐던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제 반대 상황이 이게 주라기 공원 3의 장면인데 그 주라기 공원에 보면은 여기 티라노사우루스하고 오른쪽이 이제 스피노사우루스입니다. 근데 두 개가 이제 만나서 싸우게 되는 거죠. 근데 주라기 공원은 내용 자체가 고대에 있던 그 화석에 이제 모기 화석을 호박 속에 있던 모기 화석에 이제 모기가 빨아먹었던 피에서 DNA를 추출을 해서 공원에다 한 군데다 복원을 해놔서 같이 있는 거지만 실제로 티라노사우루스는 이제 7천에서 6천만 년 전에 북아메리카에 살던 공룡이고 스피노사우루스는 1억에서 9,40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 살던 공룡이니까 시기도 다르고 지역도 틀려요. 실제로 그 티라노사우루스는 육지에서 살고 스피노사우루스는 주로 물속에서 이제 사는 동물이거든요. 이게 같이 있을 수가 없는데 같이 있는 이런 시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불교의 이런 이제 이론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가 시기를 두고 이제 그 층위가 있는 것들을 같은 시기의 얘기처럼 생각을 하고 요 안에서 어떻게 조작을 하려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특히 무아에 관해서도 그런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아가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논의들이 실제로 다 문헌상으로 있던 내용들이에요. 있던 내용들인데 그 무아라는 것들이 그러면 그 그 언제 어떤 거에 처음이었고 그리고 언제 이렇게 발전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이제 조심을 하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무아라는 단어가 이제 아트만이라는 단어인데 아트만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 나, 자, 뭐 본성, 자기 존재, 뭐 영혼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우파니샤드의 아트만 이제 힌두교에서 생각하는 아트만은 게 영혼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영구 불멸한 어떤 실체라는 뜻이고 근데 이 다섯 가지가 실제로는 뭐 다 워낙에 자주 쓰여요. 실제로 쓰다 보면은 어쩌다가 나오는 뜻이 아니라 항상 쓰게 되는
이런 뜻들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아트만이 자기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는 이제 아트만을 획득한다는 말이 그냥 발생했다는 말하고 동의어로 이렇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기 경전에서 이제 주로 오온에 각각이 무아라는 것으로 이제 깨달음을 유도합니다. 왜냐면 깨달음을 유도한다는 뜻은 오온이 무아라는 것을 듣게 됐을 때 바로 깨달음에 들어가는 이런 장면들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깨달음을 유도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교 문헌의 역사 속에서 그 무아의 다양한 의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다섯 가지 뜻에 해당되는 것들은 실제로 이제 그것은 내가 아니다. 아니면은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아나뜨만이라고 할 때, 이것은 무하다라고 할 때 해석될 수 있는 게 그것은 실체가 없다라는 말로도 쓰여요. 이게 이제 그 공어로 이제 연결되는 개념이고,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의 진정한 자아가 아니다. 그거는 이제 아트만이 아니다. 뭐 자아가 아니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기 경전에 나타난 무아의 이제 한 단면들을 보면은 그 이제 짧은 사자카 경에나 아니면 자바한 경에 나오는데 둘이 이제 비슷한 내용인데 한역 경전이랑 빨리어 경전이 내용상으로는 자바함경 쪽이 훨씬 더 단순하고 좀 더 오래된 원초적인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 하나하나를 분석하는 이제 그 붓다의 방식에 대해서 그 사자카라는 그 뭐 사자카 뭐 니간타 푸따라고 나와요. 이 산스크리트 하면 니르간타 푸트라 정도가 되는데 니건자의 아들이라고 해서 자이나 교도를 의미하는 말인데 실제로 자이나 교도에 이제 이론을 내세우는 건 아닙니다. 이거에 대한 이제 반론과 재반론이 이어지는 경전입니다. 그 색수 상행식에 대해서 이게 다 나고 이게 다 나의 것이라는 그 주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나의 것이라고 표현한다는 거를 이제 좀 주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대해서 반론이 이제 부처님이 이제 색을 하나씩 이제 다시 보자고 얘기를 하면서 색은 무상하고 무상하기 때문에 고통스럽다라는 말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고통스럽기 때문에 내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뭘 뜻하냐면은 색이란 것들이 이제 영원하지 않는 거죠. 지금 내 상태가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는 이제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유지되지가 않기 때문에 나한테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게 계속 유지되면은 고통스럽지 않겠죠. 근데 나한테 이제 그 좋은 부분들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면에서 이제 고통이고 내가 이게 색이라는 게 내 몸이라는 게 그 물질을 얘기를 하거든요. 내 몸이 나였으면은 그냥 그죠. 내가 고통스럽지 않고 내 스스로 즐겁게 만들거나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내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경륜에서 이건 내가 아니다가 아니라 그러므로 자아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 사실은 둘 다 해석해도 뭐 큰 이게 문제가 없는 그런 문장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대로 근심, 슬픔, 번뇌, 고통은 이제 끊어야 되는 것들이다라고 이제 그 섹스 상행식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사작가의 주장은 파초에 심지가 없는 것과 같다라는 식의 표현으로 이렇게 끝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화의 얘기를 하면서 늘 파초가 나오는데 이 파초가 실제로는 바나나랑 비슷한 식물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나가 어떻게 보면 파초 속에 있는 그 파초과 식물 중에서 이렇게 좀 돌연변이에 해당이 돼요. 바나나는 실제로 이제 지금처럼 열매가 열리고 이제 먹을 수 있게 된 게 이렇게 어쩌다 돌연변이로 나온 걸 이렇게 심은 거고 그래서 바나나와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러면 파초가 보기에는 굉장히 단단해 보이는데 저도 그 파초나 이제 바나나 나무도 제가 어릴 때 그 제주도에 저희 외삼촌이 바나나 농장을 하고 계셔가지고 본 적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단단해요. 그러니까 나무처럼 단단한데 실제로는 나무가 아니라 풀이에요. 풀이라서 이 굉장히 딱딱해서 심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계속 벗겨보다 보면은 없어요. 딱딱한 심지가 없고 실제로 안에 부드러운 이렇게 약간 이제 젤리 같은 게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헛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이제 돌려서 오온이 이제 그런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아에 관련해서 파초가 나오고 뭐 후대에서는 사실은 요거를 색수상행 중에 행은 파초와 같다라는 식으로 파초에 심지가 없는 것과 같다라는 식으로 표현이 되기도 하고 뭐 이제 그 뭐 식은 환영과 같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이제 비판을 할 때 이제 나오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초가 나오는데 여기 비유가 이렇게 바뀌게 되는 형이 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이제 이건 내가 아니고 나의 것이 아니다라는 게 분명히 표현들이 나오게 되는데 요것들은 이제 색수상행식은 내가 아니고 나의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나는
내 삶이 이렇게 있으면은 분석 방식은 그거예요. 내 삶을 색수상행식 말고 다른 게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색수상행식의 사실은 각각의 의미에 대해서는 색은 그냥 물질을 뜻하고 내 몸을 구성하는, 수상행식은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이제 따로 분석을 한 거죠. 근데 이 내용에 관해서는 사실은 여기 이제 한국불교연구원 채널에 김성철 선생님이 최근에 올리신 강의로 그냥 내용을 이제 파악을 하시면 되겠고, 근데 내 안에는 나는 색수상행식 말고 다른 게 있냐? 그러면 다른 건 없습니다. 라고. 근데 그러면 5가지를 하나씩 봐보자. 색이 나냐? 색이 나의 것이냐? 그러면은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러면은 수가 나냐? 아니, 이것도 나의 것이 아닌데. 뭐 상이 나냐? 라고 하나하나씩을 이제 부정하는 방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나라고 할 것, 나의 것이라고 할 것이 이제 없다라는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게 그 조금 더 시기가 지나면은 사실은 요 밀린다 빵아라고 하는 문헌에서 이제 전차의 비유로 나오게 됩니다. 밀린다 빵아가 굉장히 이제 재미있는 문헌인데, 아직은 보통 밀린다 왕문경이라는 식으로 이제 책으로 출판되기도 하고, 한약경전이 사실 더 오래된 버전이에요. 나선 비구경이라는 게 있는데, 밀린다 빵아는 여기 이제 왕의 이름을 따서 밀린다 빵아라고 하는데, 나선 비구경은 여기 나오는 그 나가세나 비구의 이름을 따서 나선 비구경이라고 하는, 한역으로 남아있는 게 훨씬 더 짧고 좀 원초적인 이제 버전인데, 여기 이제 대담을 하는 게 당시 이제 인도에 진출했던 그리스 계통 이제 박트리아의 왕이 이제 메난드로스 1세로 알려져 있는데, 메난드로스 1세를 이제 빨리어로 밀린다라고 하는데, 그 왕하고 당시에 요 간다라 지역에서 최고의 스님이었던 나가세나 비구하고 이제 불교에 관해서 대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양인의 입장에서 질문을 하면은 나가사나 비구가 불교대 입장에서 대답을 하는 이런 경전인데, 여기서 무아에 대해서 나가세나 비구가 설명을 할 때 왕이 이제 타온 그 전차를 가지고 물어봅니다. 전차를 타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 왕이 그렇다 그러면은, 전차에서 그럼 바퀴통이 전차냐? 아니, 그럼 아닙니다. 그러죠. 그럼 바퀴 굴대가 전차냐? 바퀴살이 전차냐? 바퀴태가 전차냐? 뭐 끌채가 전차냐? 아니면 뭐 멍에나 가마가 전차냐? 이게 다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것들을 다 그냥 모아놓으면 이게 전차냐? 그럼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전차에서 나는 소리를 전차라고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여기다가 뭔가를 더 만들어서 더 씌워서 사실은 전차라는 개념을 더 씌운 거에 불과하다라는 종류의 얘기를 하게 되는데, 뭐 이건 논의 자체에 대해서 뭐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게 대체 뭔 소리냐?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고. 그러니까 전차라고 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부품들의 모임일 뿐이다. 근데 부품들이 모은 것 뿐인데 나는 전차라는 하나의 이미지를 더 씌운 거다. 나는 전차라는 이름을 더 씌운 거다라는 그런 이름인데, 나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온이 색수상행식이 모았는데 색수상행식이 모인 것에 대해서 나라는 거를 더 씌운 것일 뿐이다. 라는 식의 대답을 하게 됩니다. 요건 이제 오온에 대한 비유가 바뀌었는데, 사실 아까 파초의 비유랑 바뀐 부분이 그거예요. 파초는 심지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이미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죠? 알고 있는 상태에서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그 오온이 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박을 할 때 파초를 비유를 줄 때는, 파초가 그 심지가 없다는 걸 아는 내용을 가지고 사실은 부처님이 비유를 드는 건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전차가 아니라는 건 다들 동의 안 하는 사실이잖아요. 원래는 상식적으로는 동의를 안 하는 사실인데, 요걸 분석을 통해서 이건 전차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유가 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요 사고방식이 이 다른 전환을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도 시간이 흐르면서 원래 아트만이라고 하는 게 초기 경전에 그렇게 막 자주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을 하지 않아요. 등장을 하지 않고, 초기 경전에서 정말 우파니샤드의 아트만 개념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사실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아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도 한데, 그게 사회를 지배할 정도로 그냥 이 아트만 설이라는 게 이 주류 세력에서 모두 퍼져 있던 설이었느냐라고 하면 그거는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후대에 가게 되면은 사실은 분명히 무화설은 이건 아트만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분명히 이제 전환을 하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형이상학적으로. 그거에 사실은 기본이 되는 비유가 요런 비유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전차만 없는 게 아니라 나중에 바퀴를 가지고 봐도 바퀴를 가지고 똑같은 분석을 할 수가 있죠.
바퀴를 하나하나 잘라보면 이게 바퀴냐 저게 바퀴냐라고 분석을 해보면 없어요. 남는 게. 바퀴라는 게 없어요. 전차만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바퀴도 없고 굴대도 없고 바퀴살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분석을 하면은 존재하지 않게 되면은 그걸 보통 이제 번무아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존재 요소의 무아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실제로 이제 공과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나뜨만이라고 하는 게 뭐 이제 그 아마 다음 이제 그 공에 관한 강의도 준비가 돼 있기는 하지만은 결국 이제 실체가 없다는 그 식의 이제 표현으로 전환이 되게 되는데 요게 이제 요런 이제 비유만 보더라도 실제로 이제 무아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무아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바뀌는 요런 측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굳이 일부러 이제 공룡들 그림을 보여드린 게 이게 이제 이게 이건지 저게 저건지 저게 같은 시대에 있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항상 이렇게 살펴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주객 분별이 해체되는 요런 과정으로도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은 내가 보는 것들이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은 실체가 있는 것들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름만 있는 거지 분석을 해보니까 요거 자체가 없는 건데 내가 이름을 더 씌운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내 외부가 없으면은 사실은 나도 없어요. 내 외부가 존재하고 있고 이거를 보는 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이제 실체가 없으면 당연히 이걸 보고 있는 나도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보는 현상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자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이제 주객 분별이 해체되는 이런 그 과정으로 사실은 그 그런 이론으로 사실 이행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5세기 인도 사회에서의 이제 무아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까지 정리를 해보면은 농업 발전과 도시화로 인해서 확장된 나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나라는 게 분명히 이전 유목민이던 시절과는 다른 의미, 무게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재산을 잃는 경우에도 그래요. 그 만약에 그죠?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나라는 거를 평생을 두고 이제 시간을 두고 둔다는 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은 그 만약에 유목 수렵 채집인들이 내가 사냥을 했는데 오늘 나가자마자 운 좋게 어떤 걸 봐가지고 사냥을 했는데 옆에서 다른 부족들이 와가지고 이걸 뺏어갔다. 분노가 일어나긴 하겠죠. 근데 그런 경우하고 어떤 사냥감을 발견해가지고 3일 밤낮을 쫓아다녔는데 3일 밤낮을 한참 쫓아다녀가지고 밤새고 막 꾸벅꾸벅 졸면서 겨우 3일 만에 겨우 잡았다. 라고 그 이런 상황에서 다른 부족이 와서 가져갔다. 어느 쪽이 고통이 더 클까요? 당연히 3일 동안 고생했을 때 고통이 더 크겠죠, 그죠? 사실 노인과 바다가 재밌는 이유도 거기에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고통이 더 깊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현대 사회에서는 그 만약에 누가 집을 사기를 당해가지고 집이 다 날라갔다 이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단순히 내가 가진 걸 잃는 게 아니라 내가 집을 모으기 위해서 그동안 했던 모든 행위가 부정되는 거예요. 그죠? 젊을 때부터 뭐 부인하고 이렇게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먹을 걸 안 먹고 입을 걸 안 입으면서 모았던 그런 그 열심히 살았던 내 과거가 집이 날아가면서 부정이 되는 거고 집을 가지고 했던 계획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자식들 뭐 아들, 딸 장가가고 시집 갈 때 이걸 조금 팔아가지고 이렇게 좀 작은 집들이라도 하나씩 해주고 나는 말년에 시골에 들어가고 뭐 이런 계획들이 있잖아요. 내 미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 재산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 과거에 해왔던 것들이 부정이 되고 내 미래에 있을 계획이 부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뭔가를 약탈당했을 때에 느끼는 고통이 훨씬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게 더 곤란하냐라고 하면은 사실은 수렵 채집인들이 뺏긴 게 더 곤란하겠죠. 왜냐면 수렵 채집인들이 사냥한 걸 뺏기면은 가족들이 다 굶어서 죽을 수가 있는 상황이고 집은 없어져도 굶어 죽지는 않잖아요. 그죠? 만약에 직장이 있으면 또 월세로라도 살면서 힘들지만은 그대로 살아도 되는데도 현대인들이 집을 뺏기는 게 훨씬 더 큰 고통으로 이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다 보다는 훨씬 더 깊은 고통으로 인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나라는 개념이 확장돼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또 유사 나에 대한 폭넓은 상상을 할 수가 있죠. 내가 이러면 어떨까? 내가 이러면 어떨까? 이게 인간의 그 정신적인 기능 중에 하나죠. 근데 이게 오히려 확장이 되다 보면 고통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내 번뇌가 더 이렇게 깊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나라는 게 결국은 욕망, 분노, 질투, 이제 고통의 이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면 분노라는 개념은 분명히 이제 나라는 나의 것이라는 개념에 연관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식당에서 음식을 시켰는데 돈을 결제를 하고 음식이 나왔어요. 그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누가 옆에서 가져가가지고 자기가 한 입 먹는다. 모르는 사람이 와서 화가 나겠죠. 화가 나는데 이게 내 거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만약에 근데 옆 테이블에서 누가
모르는 사람이 자기 음식을 찢고서 자기가 먹고 있으면 그 화가 안 나잖아요. 그죠? 저건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거에 대해서 침범을 받았을 때 분명히 나오는 게 분노예요. 아니면 자기 배우자가 뭐 바람이 났다라고 했을 때 분노가 일어나겠죠. 분노가 일어나겠지만은 저쪽에서 모르는 커플이 지나갔을 때는 분노가 안 일어나죠. 이건 내 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분노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만약에 생각해보면 누가 음식이 왔는데 사실은 내 거라고 생각하는데 옆 사람이 와서 먹었다 이렇게 나 분노가 일어났었는데 사실은 옆 사람이 이게 시킨 거였고 나는 뒤늦게 시켜가지고 내 거는 저기 나오고 있다고 하면 그 순간 분노가 사라지겠죠. 그죠? 아, 내 거가 아니었구나라고 알게 됐을 때 이게 사실은 이제 사라지게 되는데 나라는 게 결국은 나의 것이라는 게 뭐 욕망, 분노, 질투 이런 것들이 이제 고통의 원인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유목민 시절은 존재 않았던 새로운 고통들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음식을 쌓아놓는 것 아니면은 욕망이라는 것도 지금 배불러도 더 먹게 되는 욕망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류를 생존하게 만들었어요. 그죠? 굶었을 때도 그게 저장이 되도록. 근데 지금은 그렇게 굶지를 않아도 계속 욕망을 하게 되는 체질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또 새로운 고통들이 등장하고 새로운 병들도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로병사라는 게 훨씬 더 다양한 측면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이제 무아라는 게 결국 고통의 치유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프라티박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한역으로는 대치라고 번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대의 것들을 생각하는 것들을 보통 얘기해요. 그 성적인 욕망이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 대치로 프라티박샤로 쓰는 이제 치유 수단이 보통은 이제 백골간을 시키는 거거든요. 내 앞에 있는 아름다운 사람이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시체가 돼서 백골이 되는 모습을 상상하도록 만들면은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욕망을 없앨 수가 있는 어떤 특정한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서 딱 그거에 반대되는 걸 통해서 맞춤형으로 나오는 치유 수단이 이제 팔찌박자인데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의 이제 고통의 여러 이제 그 역사여도들의 상황을 보면 당시 사람들이 어떤 고통에 처하기 시작했는지라는 게 나오죠. 나오고 여기에서 무화가 그 당시에 그런 이제 치유 수단이 될 수 있었다는 것도 하나의 치유 수단이 될 수 있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여전히 유효할까라는 문제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이제 검색을 하다 보는데 2016년 기사인데 한국인의 10명 중 8명이 헬조선을 떠나서 이민 가고 싶다고. 그 밑에를 보면은 2030 세대 중에 90%가 이민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한국전쟁 직후에 폐허가 된 뒤에도 이 정도 퍼센테이지는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높은 퍼센테이지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그 뭐 분석은 뭐 사회적으로 이제 많이 나와 있으니까 다고 치더라도 근데 왜 이제 이민 가고 싶은 걸 생각을 하냐면 이것도 사실은 이제 요가 끄샤마처럼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살기 힘들면 떠나고 싶어 하는 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데 당시에 인도에서 떠나지 못했을 때 했던 방식이 사회를 떠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그 지역의 인간 사회를 떠나는 방식이 이제 사문들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50년대에는 사실은 더 힘들었을 때인데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뭐 아무것도 없던 그 시절에 이민 가고 싶다는 게 아마 요 정도는 안 나왔을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기가 힘들었던 것도 있겠죠. 가도 뭐 사실은 지금이야 다들 그 젊은 사람들 다 영어도 잘하고 그러지만 당연히 뭐 이민 가서 뭐 어떻게 말도 안 통하는 데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가면 어떻게 되는지 정보도 없고 뭐 이런 시절이었으니까 지금은 오히려 갈 수가 있으면은 사실은 요 정도 퍼센테이지가 이제 가고 싶다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는 요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80년대에 사실은 우리나라의 명상 문화가 꽤 많이 고습했는데 80년대에 사실은 다들 사회가 불안정한 시기에 대학에 그 명상 동아리들도 많이 생기고 또 그때 출판된 명상 서적들이 사실은 우리나라 명상 문화에 지금 기반이 되고 있어요. 그때는 이제 그 저작권이 없던 시대라서 아무 책이나 막 다 찍어냈거든요. 온갖 그 인도 구루들의 책이나 이제 현대 명상에 관한 책들을 다 찍어낼 때라서 그때도 사실은 해외여행도 이렇게 쉽지 않을 때니까 나갈 수 없을 때 사실은 이제 명상으로 이어지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 사문 전통이 생긴 배경도 분명히 그런 게 있고 또 그만큼 좀 힘들었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그 부처님의 일대기 글을 보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호떡이다 결국 출가를 하게 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생로병사에 대한 두려움, 그 고통, 그게 현대인들이 생각하면 이게 출가를 할 정도의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죠. 기존의 기득권을 다 버리고 출가할 정도의 일인가라고 생각이 되지만 당시의 사회에서는 실제로 이제 따는 거는 사실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이제 힘든 현대 사회에서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 아리아인들의 사례가 아리아인들이 인도에서 이제 정착해서 요 사문 전통까지 나타나게 된 이런 이제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게 사실은 그 인류가 이렇게 고통을 인식하게 되고 또 스스로 이제 괴롭히게 된 하나의 그 작은 모형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현대에서는 그게 더 깊어지기도 했죠. 옛날에는 그 당시에 나오지 않은 종류의 고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못하는 고통도 있기도 하고, 아니면은 번뇌들도 당시에는 먹을 수 있으면 좋고 못 먹으면 괴롭고 뭐 이런 정도였는데, 현대인들은 내가 뭔가 이렇게 이걸 먹고 싶고 이렇게 먹고 있긴 하지만은 내가 먹는 욕심을 부리고 있다는 거는 옆 사람이 몰랐으면 좋겠다라거나, 이게 고통이 훨씬 더 복잡해졌잖아요. 복잡해지고 그만큼 번뇌도 훨씬 더 이렇게 복잡해진 상태에서, 뭐랄까, 이 무아라는 개념에 이거는 내가 아니다, 이건 나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개념이 분명히 시사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